반년만 버텨달라는 남편의 눈물을 믿었습니다. 그 반년이 3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밤마다 지갑을 훔쳤다고 소리치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리조트에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으로 말이지요. 오늘은 한 여성이 며느리와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겨졌던 자신을 되찾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혜원은 45살이었습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평범한 여성이었지요. 가게 이름은 혜원 반찬이었습니다. 25에 결혼해서 20년을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원래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지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나물 무치는 법, 국 끓이는 법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손재주가 좋았고 음식에 정성을 들이는 성격이어서 사장님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24살 되던 해봄 그 식당에 강태식이 단골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체육관을 운영하는 젊은 관장이었지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무엇보다 말투가 다정했습니다. 혜원이 힘들어 보일 때마다 괜찮냐고 물어봐 주었고 식사 후엔 꼭 잘 먹었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태식은 혜원에게 먼저 고백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좋았다고, 자기가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혜원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언니 하나만 있었는데 언니도 결혼해서 창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혜원에게 태식의 말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결혼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태식의 어머니 강옥선 여사는 아들 하나에 딸 셋을 둔 분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강했지만 며느리를 구박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요. 오히려 아들 내외가 독립할 수 있도록 전세금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혜원은 결혼 후에도 식당 일을 계속했습니다. 태식의 체육관은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고 두 사람의 수입을 합쳐야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녀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지요. 그냥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며 살았습니다. 30살 무렵 혜원은 오랜 꿈을 이루었습니다. 자기 가게를 내는 것이었지요. 식당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모은 돈과 시어머니가 보태준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위치는 남구 대연동 주택가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평수는 작았지만 혜원에겐 세상 어디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혜원 반찬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무엇보다 맛이 좋았고 양이 푸짐했습니다. 간이 세지 않고 재료가 신선했지요. 단골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오전 내내 반찬을 만들고 오후엔 손님을 맞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가게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혜원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태식의 체육관도 점점 회원이 늘었습니다. 성실하게 운영했고 동네에서 평판이 좋았지요. 두 사람은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바다를 산책했습니다. 특별히 화려하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무난했습니다. 시누이들은 각자 결혼해서 울산과 창원, 김해에 살았고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사셨지만 건강하셨고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셨지요. 혜원은 틈틈이 반찬을 만들어 시어머니 댁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회원은 40이 넘었고 태식은 45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안정적이었고 체육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적금도 들고 보험도 정리했지요. 앞으로 10년만 더 열심히 일하면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경로당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뇌경색이었지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의사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지만 후유증은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병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지요. 시어머니는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이 어눌했고 오른쪽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재활치료와 함께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울산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한다며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중학생 아이들을 키우느라 여유가 없다고 했지요. 막내 시누이는 직장을 다녀야 한다며 주말에만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모두 태식을 쳐다봤습니다. 태식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체육관 운영이 있어서 상주할 수는 없다고 했지요. 회원을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회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딱 반년만 버텨달라고 했습니다. 반년 동안만 어머니를 돌봐주면 그 뒤로는 요양원을 알아보겠다고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원은 그 눈물을 믿었습니다.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회원은 반찬가게 운영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새벽에 반찬을 만들어 가게 문을 열고 오전에만 장사를 한 뒤 오후에는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엔 태식이 들를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지요. 처음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회원은 성심껏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씻겨드렸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가면 녹초가 되었지만 이것도 다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 태식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만 했지요. 회원은 알았습니다.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돌아갈 길은 보이지 않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회원의 일상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게, 자신의 시간, 자신의 삶이 조금씩 사라져갔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반년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반년은 1년이 되었고 1년은 다시 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3년이 흘렀지요. 회원은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스스로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몸이 조금씩 더 무거워지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지요. 재활치료는 더 이상 효과가 없었고 의사는 이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했고 회원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원의 반찬 가게는 문을 닫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오전에만 장사한다던 것도 지킬 수 없었지요. 시어머니가 새벽에 깨서 소리를 지르면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러면 다음날 아침 장을 보러 갈 힘이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매출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회원은 태식에게 다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한계예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했지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누이들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이제는 정말 같이 의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첫째 시누이는 사업이 어려워서 돈을 보탤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애들 학원비며 뭐며 빠듯하다고 했고요. 막내 시누이는 직장일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었지요. 결국 혜원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혜원에게 의존했고 혜원은 그 무게를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처럼 느껴졌지요.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씻기고 빨래하고 또 식사를 챙기는 일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 지갑 어디 갔어? 내가 훔쳤지. 도둑년아. 혜원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갑은 서랍에 있어요.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혜원의 팔을 핥히었습니다. 손톱에 긁힌 자국에서 피가 났지요. 혜원은 비명을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밀치면 다칠까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설은 계속되었어요. 더러운 년,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년 꺼져. 당장 꺼져. 혜원은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요.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도 들었어요. 치매 환자한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어머니는 아픈 거니까 참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은 태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어머니가 날 때렸어요.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지요. 태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은 회원 상담이 많아서 못 가요. 조금만 더 참아줘요. 조금만 더.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혜원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팔에 난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침 식사를 드려야 했으니까요. 몇 주 뒤 혜원은 고열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었지만 참고 일을 했지요. 그러다 저녁에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체온을 재보니 38도가 넘었어요.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열이 너무 높아요.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간신히 말을 꺼냈지요. 태식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들렸습니다. 지금 체육관 정리하고 있어요. 택시 타고 가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혜원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요. 남편은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지요. 혜원은 3년 동안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혜원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급성 장염이었어요.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혜원은 천장을 바라봤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내기 위해 통장을 확인하던 날이었습니다. 혜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통장 잔액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지난달보다 100만 원 이상 줄어 있었지요. 혜원은 거래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주도 모 리조트 결제네요. 면세점 결제네요.
고급 레스토랑 결제네요. 모두 혜원의 카드로 결제된 것들이었지요. 혜원은 단 한 번도 제주도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면세점도 마찬가지였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태식이 혜원의 카드를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급하게 쓸 일이 있다고 했었지요. 한두 번 쓰고 돌려준다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그때 추궁하지 않았어요. 부부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혜원이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을 때 태식은 다른 여자와 리조트에 있었던 겁니다. 혜원이 반찬 가게 문을 닫고 수입이 끊어져 가는 동안 태식은 혜원의 돈으로 사치를 부렸던 거지요. 혜원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카드사에 전화해서 상세 내역을 받았어요. 지난 1년간의 결제 내역이 팩스로 날아왔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술집, 쇼핑몰. 패턴이 보였지요. 주말마다 태식이 체육관 일이 있다며 집에 오지 않았던 그 주말마다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혜원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이 이상할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지요. 반년만 버텨달라던 눈물, 조금만 더 참아달라던 한숨, 바쁘다며 끊어버린 전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혜원은 그날 밤 시어머니 집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지요. 자신의 집에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먼지가 쌓인 거실, 오래 비워둔 부엌, 차가운 침대. 이곳이 본래 혜원의 공간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원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노트를 꺼냈어요. 결혼 초에 쓰던 가계부였지요. 거기엔 혜원의 꿈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키워서 지점도 내보고 싶다는 꿈, 나중에 요리 강습도 해보고 싶다는 꿈. 그 꿈들은 모두 먼지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3년 동안 자신을 속이며 살았지만 이제는 끝이라고요.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기 전에 정혜원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혜원은 노트에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그날 밤 혜원은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탈출을, 포기가 아니라 선택을 위한 계획이었지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노트를 덮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혜원은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물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으니까요. 대신 차분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보다 사실이 필요했고 분노보다 증거가 중요했지요. 다음 날 아침 혜원은 평소처럼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겼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식이 집에 들어왔지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태식은 소파에 털썩 앉아 넥타이를 풀었어요. 혜원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재킷을 받았습니다. 빨래 바구니에 넣으려다 주머니를 확인했지요. 그리고 거기서 찾았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 문자였어요. 문자에는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라. 혜원은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어요. 예약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이었지요. 태식이 어머니 간병 때문에 바쁘다며 주말에 못 온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혜원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차분하게 셔터를 눌렀어요. 그리고 재킷을 제자리에 놓았지요.
태식은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다음 며칠 동안 혜원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출력했고 통장 거래 기록을 정리했어요. 호텔과 면세점, 레스토랑 영수증들을 시간 순으로 배열했지요.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모두 혜원이 시어머니를 돌보던 시간에 이루어진 소비였습니다. 혜원은 또 다른 것도 기록했습니다. 지난 3년간 자신이 시어머니를 돌본 시간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몇 시에 갔고 밤 몇 시에 나왔는지, 병원비를 얼마나 냈는지, 간병용품을 얼마나 샀는지 모두 영수증과 메모로 남아 있었지요. 반찬 가게 매출도 정리했습니다.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니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 있었어요. 혜원이 잃은 것들이 숫자로 증명되었지요. 혜원은 이 모든 자료를 파일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태식이 퇴근 후 집으로 혜원을 불렀어요. 어색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혜원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도 힘들었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고요. 조용히 합의하고 각자 길을 가요. 그는 준비한 말을 읊듯 했지요. 혜원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반반, 위자료는 없음. 시어머니 간병은 요양시설 입소로 해결.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였어요. 태식에게 유리하게 말이지요. 과거의 혜원이었다면 무너졌을 겁니다. 울면서 매달렸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지금의 혜원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드디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원은 서류를 내려놓고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예요, 그게? 혜원은 대답 대신 파일을 펼쳤지요. 첫 장은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이건 여보가 내 카드로 제주도 리조트 간 거예요. 혜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건 면세점에서 명품 산 거고요. 이건 강남 고급 레스토랑이네요. 모두 제 돈으로 결제됐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지요. 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그게 변명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혜원은 계속했습니다. 박미라 씨죠? 이번 주 토요일 호텔 예약하셨더라고요. 예약 문자 여기 있어요. 태식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혜원은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지난 3년간 어머니 간병 기록이었지요. 제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어요. 주말도 없었고요. 병원비도 제가 냈어요. 영수증 여기 다 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원은 멈추지 않았어요. 반찬 가게 매출도 정리했어요. 3년 전엔 월 300만 원 벌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도 안 돼요. 제가 잃은 수입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재산이에요. 여보가 반년만 버텨달라고 했을 때 저는 믿었어요. 혜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보는 그 시간에 다른 여자랑 놀러 다녔네요. 제 돈으로요. 태식은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사과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용히 합의는 안 돼요. 위자료 받을 거고요. 제 돈 쓴 것도 다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혜원은 태식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여보가 직접 모셔요. 3년 동안 제가 했으니까 이제 아들이 할 차례예요. 요양원 보내려면 여보 돈으로 보내세요. 저는 한 푼도 안 낼 거예요. 태식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누가,
내가 체육관 일이 있는데. 혜원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여보 문제예요. 저는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여보가 알아서 하세요. 다음 날 아침 혜원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오래된 가계부. 그게 전부였지요. 시어머니 집에 가서는 냉장고에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 며느리 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혜원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혜원은 웃으며 대답했지요. 저는 이제 가요. 건강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내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혜원은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갇혀있던 그곳에서 마침내 벗어나는 순간이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으니까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혜원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바닥을 닦았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청소였지요. 집이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혜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뒤 태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밤새 우셔서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혜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지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제발 도와줘요. 나 혼자는 못해요. 태식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혜원은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지요. 여보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태식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문자도 보냈어요. 하지만 혜원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의 짐이 아니었으니까요. 혜원은 3년 동안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차례였어요. 혜원은 오랜만에 반찬 가게 문을 제대로 열었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샀어요. 손이 굳어 있었지만 칼질을 하니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지요. 나무를 묻히고 조림을 만들고 전을 부쳤습니다.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자 예전 단골 한 분이 지나가다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어디 아프셨어요? 혜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좀 아팠어요. 이제 나았어요. 그날 매출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행복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으며 혜원은 작은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의 매출, 내일의 계획.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어요. 가게를 다시 키우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언젠가는 요리 강습도 해보는 것.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지요. 혜원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지친 며느리도 배신당한 아내도 아닌 정혜원이라는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도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일, 잃어버린 자존을 되찾는 일. 쉽지 않을 거라는 걸 혜원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혜원은 노트를 덮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지요. 그리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 살아갈 내일을요. 집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원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장을 봤어요. 예전처럼 시어머니 집으로 가는 대신 자신의 가게로 향했지요. 그 작은 변화가 혜원에겐 큰 의미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움직이는 하루였으니까요. 반찬 가게는 천천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어요. 사장님 어디 갔었어요?
건강 안 좋으셨어요? 혜원은 간단하게 대답했지요. 네, 좀 바빴어요. 이제 괜찮아요. 손님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찬을 사며 반가워했어요. 역시 여기 맛이 최고예요. 그런 말들이 혜원에겐 위로가 되었지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혜원은 혼자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혜원은 구청 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친절했어요. 혜원의 상황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간병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경제적 손실, 배우자의 외도와 재산 유용. 주무관은 법률 상담 기관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혜원은 무료 법률 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변호사는 혜원이 준비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증거가 충분하네요.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원은 안도했지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면 응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혜원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려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달랐지요. 필요한 도움을 받고 합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 운영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처음엔 손이 굳어서 칼질도 서툴렀어요. 3년 동안 제대로 요리를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반복하니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물을 써는 속도가 빨라졌고 간을 맞추는 손맛도 살아났지요. 혜원은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며 배운 것이 있었어요. 노인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반찬, 씹기 편한 조림. 그런 메뉴들을 가게에 추가했지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연세 드신 손님들이 특히 좋아했어요. 어느 날 동네 경로당 총무님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경로당에 점심 도시락 납품 가능하세요? 혜원은 잠시 망설였어요. 도시락 납품은 부담이 컸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수량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혜원은 승낙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누군가의 밥을 책임지는 일이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계약이었지요. 혜원은 꼼꼼히 조건을 따지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과거의 혜원과는 달랐어요. 도시락 납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30인분, 적지 않은 양이었지요. 혜원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간병할 때처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혜원의 도시락을 좋아했습니다. 맛있다고 정성스럽다고 말해 주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딸이 해준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요. 혜원은 그런 반응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태식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여보, 나 진짜 못하겠어. 어머니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너무 비싸. 좀 도와줄 수 없어? 혜원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여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태식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우리 20년을 같이 살았잖아. 정 떼고 애 떼고 그냥 좀 도와줘. 혜원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지요. 20년을 같이 살았으면 3년 동안 나 혼자 간병할 때 도와줬어야죠. 내가 쓰러질 때 병원 데려다 줬어야죠. 내 돈으로 바람 피울 게 아니라요. 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원은 계속했어요. 여보, 나도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 되더라고요.
여보도 할 수 있어요. 복지제도도 찾아보고 요양보호사도 알아보세요. 방법은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과거의 회원이었다면 미안해하며 도와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지요.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타인의 문제와 자신의 책임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혼 조정은 석 달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원은 합당한 위자료를 받았고 재산도 공정하게 분할받았어요. 태식이 사용한 돈도 일부 돌려받았지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회원에겐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은 것이니까요. 시어머니는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했습니다. 태식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거지요. 회원은 가끔 면회를 갔어요. 의무가 아니라 인간적인 예의로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회원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괜찮았습니다. 회원은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가게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경로당 납품에 이어 동네 복지관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입소문을 타고 단골도 늘었지요. 회원은 직원을 한 명 고용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였는데 성실하고 손이 빨랐어요. 혼자 모든 걸 하던 때와 달랐습니다. 일을 나누니 훨씬 수월했지요. 회원은 메뉴 개발과 관리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주말엔 요리 강습도 시작했습니다. 소규모로 관심 있는 주부들을 모아서요. 오래전 노트에 적었던 꿈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원은 가게 문을 닫고 장부를 정리했어요. 매출이 3년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요. 아니, 그보다 더 늘었습니다. 회원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회원은 문득 1년 전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 집 작은 방에서 밤새 지갑을 찾던 그날, 통장 내역을 보며 절망했던 그날. 그때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견디면 끝이 온다고. 하지만 회원은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중요했고 앞으로가 더 중요했어요. 회원은 새 노트를 펼쳤지요. 올해의 목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 개선, 온라인 판매 시작, 요리책 출간 준비.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보며 버텼던 자신이었어요.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이번에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거였습니다. 회원은 거울을 봤습니다. 46살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주름이 있었고 흰머리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지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배신당한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정혜원이라는 한 사람이었어요.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남구 바닷가가 가까웠지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어요. 과거엔 태식과 함께 걷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고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지요. 회원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반을 넘게 살았지만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것 같다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회원은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할 하루.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회원은 작게 웃으며 집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반겼어요. 이곳은 회원의 공간이었고 내일은 회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들은 회원 자신의 것이었지요. 정혜원은 이제 알았습니다. 행복은 누군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